네, 보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 1,560원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상황에서도 환율이 진정되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관련해서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달 수출 1,000억 원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하기도 했는데 환율은 지금 상황 왜 이런 겁니까? 지금 뭐 수급에 영향이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50원, 어제 57원, 59원 뭐 그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는데 이 수준 자체는 아무래도 2009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올라감으로써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외환 시장이란 것이 외환 이 현물을 거래하는 이런 시장도 있지만 외환 자금 시장이라고 해서 돈을 빌리는 이런 시장도 있거든요. 외환 자금 시장은 또 원활하게 돌아가서 흔히 말하는 스프레드 같은 것들이 이제 뭐 금리 격차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금리를 더 많이 내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외환 자금 시장은 또 괜찮으면서 2009년에는 외환 자금 시장이 경색,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미국계 금융회사들이 한국으로부터 달러를 빼가면서 자금 시장부터의 경색이 생기면서 흔히 말하는 외환 시장이 무너진 이런 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외환 시장하고 그러니까 외환 자금 시장이 따로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경제 안정성 차원에서는 외환 자금 시장이 더 중요하긴 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화를 빌리거나 갚을 때 결국 외환 자금 시장 그러니까 이런 비세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급작스럽게 외환 위기란 것은 사실 외환으로 된 부채를 못 갚는 거기 때문에 자금 시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해석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긴 하지만 네. 경제 성장, 경제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경제가 안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외환 시장과 외환 자금 시장의 차이 이런 거를 아마 좀 이해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 환율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들에게 피해는 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달러란 것이 국제 결제 통화기 때문에 결제를 할 때 예전보다 많은 돈을 주고 결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많은 돈을 주고 결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뭐 식료품이라든지 원자재 같은 거 사올 때 값이 올라갈 수 있다. 원화로 표시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생활경제 차원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외환 시장이 그러니까 크게는 뭐 외환이 거래된 외환 시장하고 외환 자금 시장이 있는데 지금 환율이 올라간 건 외환 자금 시장에서 올라간 거고 외환 시장에서 올라간 거고요. 예. 죄송합니다. 외환 자금 시장에서 문제는 크게 없기 때문에 경제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고환율 시기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게 우리 기업들 벌어들인 달러 규모 자체가 상당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그 기업들이 고환율 계속 유지될 것 같으니까 안 바꾸고 갖고 있으니 이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좀 환전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실 이제 기업의 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요청을 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좀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강요를 하긴 좀 어렵다는 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결정이란 기업의 주인은 주주기 때문에 주주의 어떤 의사결정을 정부가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예.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올해 초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올해 초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예. 이 추세가 계속되면은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외환을 쉽게 바꿀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 결제에 통하는 달러인데 네. 달러를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올 때 그 달러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어떤 기업 운영이 가능한데 이제 만약 달러가 없다라고 하고 갑작스럽게 또 달러를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걸 살 때 흔히 말하는 중간재 같은 것들 살 때 갑작스럽게 달러를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달러를 바꿀 때 흔히 말해서 환차손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600원 넘어가서 바꾼다라고 하면은 기업층의 입장에서 부담이기 때문에 서로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다. 그러니까 서로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예. 그냥 달러 수급을 위해서 외국에서 벌어온 돈을 우리나라 좀 풀면서 원화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기업체 입장에서는 최근에 해외 투자가 늘어난 데다가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고환율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우리 코스피 계속해서 매도하는 이 상황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적 때문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리밸런싱 하려고 계속 매도를 하는 거라면 어느 순간 뭐 다시 외인 그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는 겁니까? 뭐 사실 지금 원달러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전에 흔히 말하는 코스피 2000 시절에 들어와서 지금 코스피 8000, 9000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넣었으면 거기 400달러를 가져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투자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달러로 조금만 투자했는데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달러 수급 상황이 좋아질 수가 없어가지고 가장 큰 요인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다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리밸런싱이 끝난 후에 투자를 재개해야 되는데 물론 일부 재개할 거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예. 이것은 아무래도 반도체 경기에 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AI 인프라 투자의 증가 속도 같은 것들이 조금 천천히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제 페이스북, 메타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메타라는 기업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도 하겠다. 유유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같은 것들이 좀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 좀 성장 속도가 둔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래의 반도체 기업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벌고 앞으로도 많이 벌겠지만 이 성장세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게 되면은 뭐 예전보다는 덜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환율이 장중에 1,560원 터치를 할 뻔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연내 1,600원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하반기에 환율에 영향 미칠 변수들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리 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경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어제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지금 한 4주간 전쟁 예. 이후에 물가가 좀 안정돼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금리 인상 압력에 대해서는 조금 뭐 완화된 스탠스를 하긴 했는데 목표 인플레이션 계속 2%다라고 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결국은 금리는 올리지 않을까. 금리를 뭐 한 번 혹은 내년 뭐 1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1년 두고 보면 한 2번까지 올리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흔히 말해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흔히 말하는 달러 자산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케빈 워시 새 연준 의장이 과연 어떠한 금리 정책을 하느냐가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대응해서 한국이 혹은 일본 지금 뭐 최근 일본 엔화 동조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일본의 어떤 외환 정책 그리고 한국의 외환 정책 금리를 통한 외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수출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었는데 반도체 이야기만 했지만 그 최근에 다른 품목들 수출도 전반적으로 좀 늘었더라고요. 어떤 품목들이 많이 올랐습니까? 일단 뭐 조선 같은 품목들이 수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6월 수출 1천억 달러 돌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세계에서 네 번째로서 사실 이제 작년에 총 수출 규모가 한 7천억 달러 됐거든요. 7천억 달러도 굉장히 큰 규모로서 예. 역사적으로 큰 수출 달성했다고 하면서 약간 기념비적인 발표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벌써 달에 한 달에 달 만에. 한 달에 1,000억 달러 찍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의 아무래도 중심부는 반도체 수출이라고 거기가 한 40%는 반도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외에도 조선 분야라든지 K푸드, K뷰티 이쪽 분야에서 특히나 그래서 이제 뷰티 상품이라든지 농수산물, 가공품, 식품 수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서 이제 수출이 늘어나는 것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부분, 반도체 뭐 컴퓨터 부분 얘기 안 드렸는데 반도체와 연관된 컴퓨터, 그 다음에 조선, K푸드, K뷰티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수출하면서 결국은 뭐 흔히 말하는 수출 월간 1,000억 달러 그리고 300억 달러 흑자 뭐 이런 것들의 기여를 크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수출이 잘 되면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4%대까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는 기관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정도 경제 규모에서 4% 경제 성장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보통 한 2%대를 보고 있고요. 그 4%대에 간다는 이야기는 잠재 성장률의 2배를 성장한다는 이야기로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여기서 말하는 성장률은 이제 생산량에 대한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이 붙여가면 명목 성장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 4% 성장한다는 얘기는 작년보다 우리나라가 작년 100개를 만들었으면 올해는 104개를 만든다는 이야기고 이 주축에는 아무래도 반도체 분야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선이라든지 K-뷰티,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수출 중심으로 한 이런 성장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지금 성장률 전망치가 2.6%이긴 네. 한데 이 전망치 업데이트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신현성 총재님도 이번에 업데이트 할 거다라는 뉘앙스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규모 자체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벌어들이는 돈들, 그러니까 그 무역 수지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늘어난 폭이 적긴 하지만 워낙 가격 인상이 많이 됐기, 반도체 가격 인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적긴 하지만 이것을 반영해서 좀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3%대까지 올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수출 경제의 어떤 탄탄한 흐름, 반도체 생산량, 그다음에 조선, 뭐 이런 컴퓨터 이런 부분들의 탄탄한 흐름들이 나타나서 그렇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증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코스피 변동성 상당한 상황인데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요. 우리 코스피 뭐 30배, 최대 150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 나왔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도박 아닙니까? 뭐 사실 이제 해외 코인 거래소는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을 항시 제공합니다. 어떠한 제품, 어떠한 상품, 어떠한 재화라고 할지라도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을 항시 제공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지나친 위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투자하는 이제 바이낸스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이낸스라는 회사는 굉장히 큰 결국은 예. 가상자산 거래소거든요. 일종의 뭐 공신력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큰 데에서 이제 100배, 150배 상품까지 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의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자금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이 바이낸스로 가서 이 바이낸스에서 도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바이낸스라는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큰 레버리지 상품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해서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예.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투자자는 당연히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통 반대 매매라고 이야기해서 네. 이 그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100% 떨어질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해서 100, 그러니까 1% 떨어질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0.5%만 떨어져도 자금을 넣지 않으면 바로 청산당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내려갈 때는 빠르게 1% 떨어질 때가 아니라 0.6% 이 정도만 떨어져도 자금이 없으면 바로 청산당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영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영원히 된다는 거 반대 매매란 건 네. 어떤 거냐면 자기가 가진 상품이 없어진다는 얘기. 가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00배짜리를 투자하면은 사실 1%가 떨어져야 우리가 영원이 되는 건데 0.6% 이 정도만 떨어져도 네. 증거금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강제 청산해 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 오를 때는 괜찮지만 내려갈 때는 너무너무 위험한 상품이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데, 근데 이게 사실 규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내국인들이 여기 투자할 때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요? 사실 이제 바이낸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상 투자 굉장히 큰 그러니까 전 세계 제일의 가상자산 투자 거래소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신원 확인 같은 것들은 합니다. 얼마 송금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원 확인하고 인증 같은 것들은 당연히 다 하는데 이 송금액도 좀 정해져 있긴 한데 가서 투자하는 것들은 사실 규제할 방법이 별로 없다. 이게 우리나라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어떤 외환이 나가는 흐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만 가서 어떻게 투자하는지는 개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 좀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것이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고 다른 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자, 코스닥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올해 30살이 됐잖아요. 근데 이 시장에 대해서 워낙 좀 위험하다는 인식들이 있어가지고 체질 개선에 나선다고는 하는데 어떤 대책들 내놨습니까? 사실 위험하다기보다는 성장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장이 이제 뭐 코스피에 비해서 좀 덜한 것이 아니냐. 사실 올해 코스피, 그러니까 작년 코스피 3천에서 올해 9천까지 네. 왔는데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것들이 좀 우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것 같고요.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그 흔히 말하는 좋은 기업들을 만들겠다. AI 우주 산업 대상으로 해서 기술 특례 상장 같은 거 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자금으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BDC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비상장 주식은 사실 원래 개인들이 투자하기 어렵거든요. 네. 비상장 주식들은 이제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 자금을 주겠다. 그리고 국민성장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국가 자금을 좀 국가적인 체계를 통해서 이런 벤처 펀드들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기술 기업들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지수가 안 오르는 것들은 안 좋은 주식들이 퇴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 같은 것들 강화해서 결국 안 좋은 주식들을 빨리 나감으로써 역동성을 좀 기르겠다. 그리고 코스닥 승강제 이런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기업들을 육성시키고 안 좋은 기업들을 빨리 퇴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좋은 주식들이 빠르게 성장에 이끌어가면서 코스닥 지수를 늘릴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의 일환으로 뭐 저 PBR 흔히 말하는 주식 가치가 자산 가치에 비해서 좀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끔 하는 이런 제도까지 만들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